예, 8월 10일 모닝 미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접속이 되어 있는 관계로 순서를 좀 바꾸겠습니다. SKC 금호석유화가 롯데케미칼 황유신 연구원 접속돼 있나요? 네네. 예, 발표해 주십시오. 예, SKC 먼저 발표 드리겠습니다. 실적 발표고요. 일단 최근에 그 전지 기업들, 주가가 크게 상승하면서 EBITDA 배수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SKC도 동북사업의 EBITDA 멀티플을 16배에서 26배로 상향을 하면서 목표 주가를 11만 원으로 상향을 좀 하겠습니다. 동박사업이 앞으로 해외 진출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소재 성장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투자 의견 바이, 그리고 업종 내 탑픽 유지를 하겠습니다. 2분기 이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한 실적을 좀 기록을 했고요. 이유는 그 동박사업의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를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제 반도체 소재 쪽에서도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흑자폭이 확대가 됐습니다. 동박사업은 하반기 이후에 성장성이 좀 계속 예상이 되는데 1분기에 4라인을 완공을 했고요. 하반기부터 상업 가동하면서 실적이 한 차례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라인과 6라인 증설 중이고 22년도에 양산을 시작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되면 현재 능력 대비 한 56% 생산 능력이 확대가 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유럽 쪽에 2차 전지 생산 능력을 고려했을 때 유럽의 생산 설비 신승설 계획이 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해외 진출을 통해서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롯데케미칼 말씀드리겠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은 했지만 예상보다는 좀 낮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올레핀 쪽에 대상 공장의 일회성 비용이 생각보다 더 크게 좀 나타났고요. 그리고 기회 손실도 추가되면서 영업 적자는 이제 줄었지만 예상보다 그 폭은 좀 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긍정적인 거는 이제 아로마틱 쪽이 이 흑자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말레이시아 LC 타이탄이 미국산 제품의 아시아 유입 증가 감소로 양호한 영업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3분기에는 대상 공장 일회성 비용이 조금 더 축소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설비 운영에 좀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가 원료를 사서 고객사의 그 니즈를 좀 맞춰주는 그 작업이 좀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이 빠지면서 영업 실적은 조금 더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이 개선폭이 기존 이제 회사의 어떤 그 체력에 비해서는 여전히 좀 부진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상 공장은 이제 3분기 중으로 설비 수리를 완료를 하고 4분기부터 가동을 하면서 기회 손실이 다시 영업이익으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그 금호석유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상보다는 좀 높은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 원재료 부타디엔 가격이 2분기에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3월 이후에도 더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저가 원료 효과가 한 번 더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MB 라텍스나 합성 수지, 영내 수요는 안 좋을 것으로 봤지만 개선되면서 추정치 그 전체 그 영업이익이 조금 더 증가를 했고요. 연간 실적 추정치 상향하면서 목표 주가를 20% 올렸습니다. 페놀 유도체 쪽이 그 예상보다 좋았는데 아시아의 그 역내 정기 보수가 30% 규모가 동시에 지금 진행이 돼서 좋았는데 하반기부터는 이 부분이 다시 재가동되면서 실적이 다시 하향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부타디엔도 공급이 감소하면서 하반기에 원가 효과도 점차 약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홀드 의견 계속 유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SKC 그 글로벌 증설 관련해서 좀 추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5라인, 6라인 증설된 게 목표 주가에 다 반영이 돼 있는 건가요? 지금 유럽이나 미국 그리고 아시아 쪽에 증설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 전지 시장이 결국에는 그 유럽, 미국 중심으로 지금 크게 늘 예정이기 때문에
따라서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국내 6라인까지 증설을 하면은 대략 한 5만 톤, 그리고 이제 유럽 쪽에 이제 증설을 하게 되면은 그거보다는 더 큰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더 이상 좀 설비 확대를 좀 미루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수개월 내에 이 증설 확정이 되면은 성장성이 다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유럽 쪽 증설에 대해서는 반영을 못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6라인까지 증설을 한다는 거는 뭐 앞으로 한 23년까지 성장성이 어느 정도 좀 가시화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EV/EBITDA 멀티플을 시장 기업과 비슷하게 좀 준 거고요. 유럽 쪽 그 성장이 된다면 뭐 글로벌 동박 체인 그리고 다른 소재 체인보다도 더 빠른 규모, 더 큰 규모의 어떤 그 설비 증설이라고 보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그 실적 반영이 좀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채권 전략 강승원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예, 최근에 그 4월달, 5월달만 하더라도 경기지표가 조금만 잘 나와도 10년 금리가 7에서 8bp씩 급등하기도 했는데, 5월 이후에, 그러니까 6월 이후부터는 지표가 잘 나와도 금리가 거의 오르지 않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그랬죠.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됐던 10월 고용지표가 개선 속도는 둔화됐지만, 일단은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면서 경기 개선 기대감을 자극했는데요. 근데 문제는 어떤 거를 좀 말씀을 드리냐면, 어쨌든 지금 미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자생적으로 경기가 좋아질 거다라는 거 반,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어쨌든 정책 당국이 계속해서 돈 풀어주겠지라는 기대감이 반, 같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고용지표가 잘 나오니까 어떤 이야기가 바로 나오냐면, 발표 직후에 커들로우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현 회복세가 자력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부채 더 내면서까지 경기 부양해야 되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화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 결국은 주말에도 민주당 공화당의 합의가 실패됐습니다. 뭐 트럼프가 행정명령을 발동을 했지만 그 UI 실업급여만 놓고 보면은요, 팬데믹 이전 평균 임금됨이 주당 188불 축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기 지표가 잘 나오면 추가 재정에 대한 기대감이 축소되는 형태, 이러한 미국 경기에 대한 절반의 신뢰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금리가 올라오긴 굉장히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나 통화 완화 쪽에서도 이미 지금 미국의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1%를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실질금리 추가락 룸이 적습니다. 즉 재정정책이 거의 전부인 상황에서 재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명목금리를 낮추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전히 저희는 아직까지 자생적인 경기 회복 기대감이 조금 더 나오기 전까지는 금리가 올라오기 어렵다. 여전히 글로벌 금리 박스권 등락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투자 전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료에는 빠져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명령 서명에 대해서 조현주 연구원 먼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시간으로 어제 새벽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4개의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하원이 4차 부양책에 대한 합의가 불발되면서 독단적으로 행정명령을 서명을 했는데요. 총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주간 실업수당을 12월 말까지 추가 $400를 지급하는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기존의 $600보다는 축소된 버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연소득 $10만 미만 노동자들에게 급여세를 0%로 감면해주는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에 재선에 성공할 경우 이 급여세를 아예 폐지시키겠다라고 좀 강하게 발언을 하였고요. 세 번째는 이제 대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지급을 연기하고 그리고 모라토리엄이라고 해서 세입자들의 퇴거 조치를 유예하는 그런 방안들도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일단 행정명령으로 저희가 알 수 있는 시사점 2가지는 첫 번째는 7월 말부터 이제 주간으로 지급되는 실업수당이 끝났기 때문에 자칫하면 나타날 수 있었던 정책 공백기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따른 소비 위축 우려는 완화됐고요. 두 번째는 이제 11월 대선 전까지는 트럼프가 이렇게 단독적으로 행정명령을 서명했다는 거는 결국 경기 부양 의지가 굉장히 높다라고 시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엔 대선 전까지는 경기나 금융시장 상황이 굉장히 예민하게 트럼프는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희가 해석할 수
수 있겠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시장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뉴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이제 이런 행정명령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부양책은 아닙니다. 의회가 이제 돈을 써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을 연기하거나 뭐 기존의 정책을 연장하는 수준이지 실질적으로 법이 바뀌어서 뭔가 지급을 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대규모 부양책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미국 내에서. 다만 행정명령 서명으로 일단 단기적으로 급한 불은 껐기 때문에 오히려 의회는 여름 휴가를 다녀와서 합의를 하려는 의지가 높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4차 부양책에 대한 합의 압박이 더 낮아졌기 때문에 4차 부양책은 9월 중순 이후에나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4차 부양책이 다소 늦어질 수 있고 뭐 경기 회복 속도는 느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 지수의 상승 동력은 좀 다소 약화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미국 7월 고용 권하민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네, 미국 7월 고용지표 좀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들으신 대로 실업률이나 양적 고용 같은 경우는 시장 전망치 상회하는 이제 호조세 기록을 했는데요. 매크로 단에서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질적 지표가 좀 악화됐다라는 점입니다. 그림 2번을 보시면 사실 이제 비경제 활동 인구가 3개월 만에 증가 전환을 했습니다.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구직의사가 이제 포기한 구직을 단념한 사람들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업률 자체가 하락하는 데 영향을 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결국 이제 정부 고용이 크게 올랐다라는 건데요. 6월 1%에 불과했던 정부 고용이 17%까지 이제 비중을 확대하면서 질적으로 사실 민간 주도의 성장이 조금 훼손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업종별로는 소매업 그리고 레저 숙박 같은 저임금 서비스 업종이 절반 가량을 좀 차지하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림 6번인데요. 뒤에 페이지 그림 6번을 보시게 되면은 단기 실업자가 계속 이제 줄고 있고 장기 실업자가 계속 증가하는 그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4월 대비 좀 두드러지는 양상인데요. 이번에 7월 같은 경우도 임시해고 비중이 지금 전체 56%로 3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조금 더 실업 기간이 길어지는 그런 질적 지표가 악화되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7월부터 이제 코로나 상황이 좀 악화되고 있음과 맞물려서 향후의 고용 지표는 주춤하게 이제 좀 더 개선 속도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중국 7월 수출입 그리고 미국 상장 중국 기업 관리 강화해서 박임금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네, 중국 수출입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중국 수출은 전년 대비 7.2% 증가하며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수출이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이유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 지역에서의 수요 회복 때문입니다. 주요 수출 품목별로 보면 하이테크 제품, 전기기계 제품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데이터 처리 장치와 부품, 핸드폰 등 전자제품 수출이 고성장세를 지속했습니다. 결론적으로 OECD 글로벌 경기 선행지수와 주요국 PMI 반등에서 볼 수 있듯이 글로벌 경기는 이미 4월 말에서 5월 초에 저점을 확인했습니다. 향후 완만한 중국 수출 회복이 예상됩니다. 미중 양국은 8월 15일 날에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1단계 무역 합의 이행 현황을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해당 이벤트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중국 주식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홍콩 항생 테크 지수, 중국 본토 차응판 지수 같은 이런 IT 업종의 비중 높은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결국은 미중 갈등의 재점화 때문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6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 위챗의 모회사인 텐센트와 거래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또한 같은 날에 미국의 회계 감사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중국 기업에 대해서는 상장 폐지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18년 3월부터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으로 시작으로 미국의 대중 압박은 여러 분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15일 날 이 고위급 회담을 가질 예정인데 상반기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과 에너지 제품 등에 대한 구매 진행률이
3% 불과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의 대중 압박 수위가 점차 높아질 전망입니다. 중국 주식시장에 이런 미중 갈등 격화가 부담 요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변동성 확대 장세가 지속될 것이고 3,500포인트를 1차 저항선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연말로 갈수록 기업 실적의 반등, 리스크 요인 완화, 정체 모멘텀 부과 등에 의해서 주가 상승 가능성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유지하겠습니다. 예, 이어서 말씀드리면 이 해당 이슈가 이제 중국 시장, 홍콩 시장이 이제 미국 ADR에 이제 미치는 영향을 보게 되면요, 미국 ADR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 중국 본토 같은 경우 증시가 급락할 경우 이제 뭐 국가대표팀이나 아니면 보험자금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좀 저가 매수에 들어가면서 지수를 좀 이렇게 하방을 막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홍콩 같은 경우도 강구통을 통해 가지고 이런 기금들이 특히 저가 매수에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지수를 좀 하방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ADR 같은 경우는 중국의 이제 연기금이나 이런 쪽에서 들어가기가 좀 쉽지는 않고 들어갈 명목도 좀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영향이 많은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지난주 금요일 날 보니까 미국 ADR이 이제 좀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뭐 알리바바나 아니면 또 알리바바도 한 5% 정도 빠졌고요. GSX라고 해서 중국의 이제 교육 관련 이제 회사 같은 경우도 18% 정도 빠지면서 좀 그런 부분들이 이제 차별화돼서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시장이 이제 미치는 영향은 이제 변동성은 확대이지만 중국 본토가 제일 영향이 적고 그다음 홍콩 그리고 미국 ADR 같은 경우 영향이 제일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중국 기업들이 이제 미국에 상장한 중국 기업들이 제가 계산해 보니까 총 252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리스크를 좀 회피하기 위해서 홍콩 주식시장에 2차 상장한 기업이 늘어날 수 있고요. 그리고 공개 매수 상장 폐지 한 다음에 이제 홍콩 아니면 이제 중국 본토로 리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중국계 자금이나 아니면 중국계 뭐 관련 기업들이 좀 인수해서 이제 상장 폐지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산업기업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자료가 좀 많으니까요. 포인트 위주로 간략하게 발표해 주십시오. 반도체 산업 도현우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예, 지난주에 대만의 TSMC가 그 드라이 클린이라는 기술을 좀 공개를 했는데 업계에서 좀 많이 화제가 돼서 자료를 작성을 했습니다. 보통 반도체 공정에서 세정을 할 때 습식 세정을 주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세정액을 대량으로 사용을 해서 파티클을 이제 씻어내는 공정을 주로 쓰는데 TSMC가 발표한 이 기술은 이 파티클을 애초에 원인을 분석해서 잘 붙지 않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ESG 관련해서 친환경 좀 강조하려고 이런 기술을 좀 발표를 했는데 좀 의미가 있는 내용이 TSMC는 이 기술을 사용을 해서 파티클을 방지하기 위한 페리클을 없이도 최근에 높은 EUV 공정 수율을 달성하고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현재 삼성전자나 뭐 인텔보다 TSMC가 훨씬 더 EUV 5나노 공정 양산을 잘 진행 중이기 때문에 좀 의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얘기한 게 웨이퍼 만장당 마스크에 부착되는 파티클이 기존에는 수백 개였는데 해당 기술을 사용하면서 10개 미만으로 99% 절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척 공정 시 사용되는 물도 735톤, 약품도 한 36톤 정도 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업계에서 이런 그 관련된 발표들이 좀 많아지고 있고요. 애플이 203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를 선언을 했고 하이닉스도 같이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삼성전자도 연말까지 재생에너지 100% 사용 달성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유럽, 중국 지역에서요. 향후에 반도체 공정에서 이런 친환경이 좀 중요해지면서 뭐 과산화수소라든지 뭐 오존 이런 거 사용하는 세정액 수요는 장기적으로 감소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TSMC가 발표한 이 사례처럼 반도체 공정이 오염원을 씻어내는 것보다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반도체 공정 검사라든지 프로세스 관리하는 업체들이 주목을 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관련된 회사로는 미국의 KLA 텐코라는 회사가 있고요. 일본의 검사 장비 만드는 레이저텍 그리고 한국의 검사 장비 만드는 파크 시스템즈 이런 회사들이 수혜를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이 세정액 관련된 회사들이랑 그리고 페리클 관련된 기업들 이렇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세정 관련이면은 뭐 코미코 뭐 이런 애들은 페리클 관련해서는 뭐가 있나요?
SNS텍이 그 EUV용 페리클 현재 개발하고 있습니다. 파크 시스템은 이 드라이클린 기술에서 어떤 분야를 하고 있어요? 파크 시스템이 원자 현미경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 오염원 분석을 할 때 원자 현미경을 통해서 이제 분석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추가적으로 코미코 말씀드리면 코미코는 이쪽이 아니에요. 일단은 이쪽이 얘기한 거는 이제 마스크를 펠리클을 이제 제거하는 세정이고 코미코가 하고 있는 거는 CVD 장비에 들어가는 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근데 향후에 환경 관련된 트렌드로 간다면 코미코의 세정액도 이제 환경 친화적인 걸로 바뀌어야 되고 지금 그런 연구가 진행 중인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직접적인 타격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예, 다음은 항공운송산업 정영희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네, 항공운송이랑 CJ 대한통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여객은 별 볼 일 없이 수요가 너무 저조했고요. 다만 화물 호조가 생각보다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체 화물 물동량 1.6% 정도 성장했는데 대한항공의 물량 성장세가 19%였어. 대한항공이 좀 유독 돋보였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7월 들어서 소폭이나마 화물 일드가 다시 재차 올라가고 있는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P와 Q가 동반적으로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 나타나고 있고요. 국내 항공사가 이 시장에서 수혜를 받는 이유는 지금 동남아발 미주 가는 길에서 중간 기착지로서 한국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제 한국발 관련된 이제 개인용 위생용품들, 마스크나 이런 것들까지 포함되면서 물동량이 증가하고 있고요. 특히 환정률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우리나라 항공사가 지금 크게 수혜를 받고 있는 큰 핵심 이유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대형 항공사와 LCC가 화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실적 흐름이 연말까지 크게 차별화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CJ 대한통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J 대한통운은 택배 물동량이 생각보다 생각보다 크게 성장하면서 시장 컨센서스를 소폭이나마 상회하는 양호한 실적이 나왔습니다. 이번 실적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두 가지고요. 첫 번째로는 택배 물동량이 늘어나면서 이익 레버리지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이랑 두 번째로는 계속적으로 주가의 발목을 좀 잡았었던 순이익 측면에서 이제 큰 이슈 없이 이제 순이익도 좀 레버리지가 나오는 구간이 들어가기 시작했다. 회사가 본격적으로 비용 관리, 또 영업의 비용 관리도 신경 써서 하고 있다라는 걸 좀 확인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 19만 원 유지하고요. 하반기에도 좀 긍정적인 실적 모멘텀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추가 말씀드릴 건 비가 많이 와가지고 택배 물동량에 좀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니냐, 광주 지역 중심으로 터미널이 하나 침수됐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해당 터미널은 일평균 7만 박스 하는 거고요. CJ 대한통운은 일평균 735만 박스이기 때문에 큰 이슈는 안 된다, 1%도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국 시장 보면은 이제 리오프닝 트레이딩 늘면서 항공주들 주가 움직이고 추천도 조금씩 나오고 있잖아요. 이 화물 쪽 빼고 여객 쪽으로 놓고 보면은 미국 항공주하고 우리나라 대한항공이나 뭐 항공주들하고 비교하면 어떤 것 같아요, 지금?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대한항공도 이제 노선이 다시 하나둘씩 회복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미국 항공사들 보면 전체 캐파의 가동률 10%, 우리나라가 한 2%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2%나 10%나 사실 그렇게 큰 이슈가 안 될 것 같고, 지금 미국 항공사 주가의 가장 키포인트는 정부 지원금을 추가로 받느냐 안 받느냐 여부에 달려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상 여객 논리로만 가지고 항공사들을 지금 사자라고 추천하기에는 가동률이 너무 턱없이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화물 쪽 관련된 비즈니스를 잘하고 있느냐가 가장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한미약품 구한성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예, 한미약품 투자 의견 홀드로 하향합니다. 일단 2015년 11월 달에 얀센에 라이센스 아웃 했던 파이프라인 듀얼 아고니스트가 2019년 작년 7월에 반환됐었고요. 요번에 다시 머크 대상으로 기술 이전 성공하면서 목표 주가는 32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하지만 업프론트 비율이 기존에 한 10% 정도는 반환 의무가 없는 업프론트였다면 요번에는 한 100억 원 수준밖에, 한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돼서 기존의 가치를 그대로 100% 다 반영하기에는 무리다라는 판단이고요. 그래서 30% 할인한 신약 가치를 적용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듀얼 아고니스트 말고 이제 트리플 아고니스트라고 이제 차세대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이 트리플은 기술 이전 가능성이 낮아진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생겨서 투자 의견 홀드로 하향하게 된 배경입니다. 왜냐하면 얀센이 기존에 기술 수출했을 때는 비만 치료제였고요. 요번에 머크 대상으로 다시 기술 이전했을 때는 내시 치료제로 듀얼을 기술 수출한 겁니다. 사실 내시로는 트리플이 더 좋다라고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이 트리플이 아닌 듀얼을 머크가 사간 게 좀 수긍하기 어렵다라는 판단이고요. 본업 측면에서도 R&D 비용 부담 여전하고 북경한미가 아무래도 그 소아과 처방 위주기 때문에 실적 부진이 자회사 실적 부진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투자 의견 홀드를 유지합니다. 글로벌리 보면 라이선싱 아웃할 때 업프론트 피가 한미도 그전에는 1조에 1,000억이었는데 이번에 100억 됐다는 건데, 글로벌리 보면은 대충 업프론트 피가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평균은 10% 정도고요. 굉장히 잘한 딜은 뭐 30% 이상 받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근데 최근에 국내 업체들이 하는 딜들을 보면 앞단에서 이제 그러니까 가시성이 높은 업프론트 경우 한 1, 200억 수준 적은 금액을 받고, 뒷단을 키우는 이제 세일즈, 판매 마일스톤까지 포함한 비율이 1조가 넘어가는 이러한 딜들을 체결하는데요. 빅파마 입장에서도 리스크를 적게 지기 때문에 이러한 딜들을 선호하고요. 대신에 그만큼 중간에 반환되거나 해지되거나 개발을 중단하거나 그런 여지가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동아이스티 그 FB 딜만 하더라도 2016년 12월 달에 사가고 나서 지금 뭐 4년째 아무 소식이 없는 거 보면 그냥 빅파마 입장에서는 몇백억 주고 끝내는, 그냥 사장시킬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불리한 딜 구조로 보고 있습니다. 이 머크 입장에서는 이거를 그냥 찔러보는 수준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지금? 일단 업프론트 비율이 낮아서 뭐 크게 목숨 걸고 있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은 오리온 조미진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네, 오리온에 대해 투자 의견 바이 유지하고 목표 주가는 연간 추정치 상향에 따라서 기존 16만 5천 원에서 17만 5천 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네, 금요일 2분기 실적 발표되었고요. 월별로 발표된 실적에서 큰 차이 없었습니다. 가장 두드러졌던 거는 이제 주요 업체 중 중국에서 이제 가장 큰 폭의 점유율 상승으로 성과를 입증했다는 부분이 긍정적이었고요. 하반기 같은 경우는 전년도 기저 부담이 있는 것 사실입니다. 상반기만큼 인상적인 그런 실적에서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제 라인업 확대와 구조 조정을 통해 외형 성장과 수익성 강화를 하는 그 실적의 우상향 흐름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웹젠, NHN, LG헬로비전, KT, LG유플러스 안재민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네, 웹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목표 주가 45,000원으로 상향하고요. 일단 뮤 IP를 활용한 게임이 일단 중국에서 판호를 받은 게임이 이제 전민기적 2라는 게 이제 7월 달에 말씀 한번 드렸었고, 8월 5일날 진홍진이라는 게임이 출시를 했는데, 뒤쪽에 이제 그림 2번 보시면 다운로드 순위랑 매출 순위가 다운로드 순위가 한 10위권, 매출 순위가 30위권 정도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뮤 아크엔젤이라는 게임이 이제 5월달 출시 이후에 탑5 내외를 기록을 하고 있고, 9월달에 R2M이라는 게임이 지금 사전 예약을 시작을 했는데 100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작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들이 좀 큰 폭으로 성장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전민기적 2라는 게임이, 전민기적 1이 2015년도에 중국 텐센트에서 나와서 이제 탑 3까지 갔던 게임이에요. 그래서 요게 이제 한 연말 혹은 내년 초 요쯤에 아마 출시할 것 같은데, 요 부분에 대한 좀 기대감이 아직도 좀 남아 있다라는 부분들을 저희 주목하고 있습니다. NHN 말씀드리면 NHN 저희 홀드 의견 유지하고요. 웹보드 쪽은 좋았는데요. 이 회사가 나머지 게임들의 성과가 그닥 없어요. 그러니까
그 디즈니 쯔무쯔무라는 게임이 이제 한 6년 정도 됐는데 이게 매출 순위가 지금 일본에서 원래 한 탑 10 정도 안쪽에 있다가 2, 30위권으로 빠지면서 이익이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디었던 것 같습니다. 페이코도 지금 거래 대금이 전분기랑 똑같은 1.7조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상대적으로 네이버나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쇼핑, 카카오도 쇼핑이나 뭐 선물하기, 카카오톡 이런 그 플랫폼들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NHN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오히려 코로나 영향을 조금 더 받은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3분기 이후에 신작이 조금 있긴 한데요. 일단 출시 전후 성과들 한번 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T, LGU 플러스, 헬로비전까지 통신 업체들인데요. 특히 KT, LGU 플러스 같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5G 효과들이 반영이 되고 있어요. 이게 매출이 성장들이 제법 나오고 있고 영업이익도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노트 20 판매되고요. 5G 효과, 이제, 매출단에서는 가입자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알프 상승 효과, 그 다음에 비용단에서는 지금 마케팅 비용이 안정화가 확실히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하반기에 출시하는 노트 시리즈하고 아이폰 시리즈는 원래 통신사들이 보조금을 많이 태우지 않는, 단말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감안하면, 지금 사실, 섹터에 대한 관심도들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그러니까 가치주에 대한 관심도가 없어서 좀 주가는 재미가 없긴 한데, 그래도 하반기 실적으로 놓고 보면 주가가 좀 가야 되는 타이밍에 온 거 아닌가, 이렇게 저희 판단하고 있습니다. 헬로비전은, 이제, 방송 매출이 계속 줄어요. 이제 이게 아무래도 IPTV 쪽을 많이 보시다 보니까 방송 매출이 줄어드는데, 아직까지 LGU 플러스랑 시너지는 약하고요. 지금 사실 실적이 잘 나온 거는 렌탈 사업들 이런 좀 부수적인 데서 수익을 얻고 있는데 본업이 경쟁력이 좀 회복하려면 아직까지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홀드 의견 유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GS 리테일 유지영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네, GS 리테일 컨센서스 하회하는 실적 발표했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있었다라기보다는, 저희 담배 구성비가 올라간 게 한 가지 요인이었던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면세품 담배를 살 수 없으면서 편의점 담배 비중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또 코로나 특별 상생 지원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일회성 비용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걸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기존에 봤던 거와 스토리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존점 성장률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안 좋긴 하지만 지금 계속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쯤에는 그래도 플랫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기존에 좋게 보았던 매익률 개선이라든지 슈퍼내시라 호텔 정상화 등 그런 구조적인 상승 모멘텀도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생 지원금이 2분기, 3분기, 2개분기에 나갈 것으로 보여서 그거에 따라서 EPS를 좀 조정했고요. 목표 주가도 조금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일회적인 요인일 뿐 방향성은 유효하다라고 봐서 투자 의견 바이 유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GS 김동영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예, GS 저희 홀드 의견 유지를 하고요. 실적은 예상보다 좀 덜 나왔습니다. GS 칼텍스는 전분기 대비해서 재고평가 손실이 축소됐기 때문에 영업 손실도 줄어들었는데 민자발전 계열사들이 S&P 안 좋은 거에다가 이용률 저하까지 이제 반영이 되면서 예상보다 부진이 좀 더 컸습니다. 3분기는 유가가 이제 좀 올라왔고 재고평가 이익이 일정 부분 반영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GS 칼텍스가 제한적으로 이제 흑자 전환을 하면서 회복이 될 걸로 보고 있고요. 다만 민자발전 계열사들은 하반기 S&P 안 좋은 거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실적 개선은 아마 바이오매스 2호기 GS EPS 반영되는 내년 정도부터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홀드 의견 유지를 하고요. 이어서 해외 기업 장강 실업도 말씀드리겠습니다. CK 후치슨 홀딩스고요. 여기는 반기마다 실적을 이제 발표를 하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22% 하락을 했습니다.
사업 포트폴리오가 통신, 인프라, 항만 서비스, 유통, 에너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에너지 쪽이 캐나다 상장돼 있는 허스키 에너지인데요. 이게 유가가 빠지면서 자산 감손 비용 대규모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자 전환했고 리테일 쪽도 좋지를 않았습니다. 그나마 인프라가 좀 받쳐주는 구조였고요. 하반기를 보자면 뭐 유가가 지금 그래도 좀 올라왔기 때문에 기저효과까지 반영을 해서 허스키는 좋아질 걸로 보이는데 뭐 코로나19 종식 없이는 유통이나 항만 서비스 급격하게 실적 개선이 되긴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다만 주가는 뭐 이미 이거 다 반영해서 많이 빠졌고 반등을 거의 못한 상황이고요. 배당 성향을 보수적으로 감안을 하더라도 배당 수익률이 지금 4% 중반 정도 나오기 때문에 하반 경직성은 잡은 주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MMA는 빠져 있는데요. 한국전력 이민재 연구원 발표하겠습니다. 예, 금요일날 언론 보도 나왔고요. 산업통상부 이제 위원회 간사인 송갑석 의원이 뭐 한전 별도 법인이 이제 신재생 설비들을 직접 운영하고 전기 생산할 수 있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최근에 다시 발의했습니다. 이게 20대 국회에서도 2017년 정도에 발의가 됐던 내용이고요. 제가 17년, 18년 연간 전망 자료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긴 합니다. 뭐냐면 기존의 발전 사업은 한전 발전자 회사들만 할 수 있고 한전 같은 경우는 송배전 판매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규모를 봤을 때 한전 별도는 자본 규모가 50조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발전자 회사들은 한수원, 남동 및 5개 발전 다 포함해서 한 40조 원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자본 규모가 가장 큰 한전 별도가 이제 포함이 돼서 신재생 사업을 이끌어야 국내 신재생 정책에 대한 투자 드라이브가 걸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드렸었는데 이 내용들이 20대 국회 때는 결국 폐기가 됐고요. 21대 국회 때 다시 통과가 됐습니다. 지금 어쨌든 민주당 내에서 계속 좀 중요시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해서 저희는 뭐 통과 가능성 높다라고 보고 있고 이게 통과됐을 때는 어떤 효과를 갖게 되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한전 별도가 간접적으로 참여했습니다. SPC 통해서 간접적으로 참여했는데 한전 별도가 직접 신재생 설비들을 운영할 수 있는 계기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이렇게 되면은 해상 풍력이 빠르게 확대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밖에 이제 유틸리티급 태양광 설비들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한전 입장에서는 물론 투자비가 늘어나긴 하나 중장기적으로는 REC 감소뿐만 아니라 신재생 설비 쪽에서의 매출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제 유럽이나 미국 유틸리티 업체들 보면 신재생 사업 넓히면서 PBR 3배까지 받고 있고 뭐 배당도 안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형태로의 중장기적인 변화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질문 없으시면 해외 주식 윅스닷컴은 잔료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준비된 자료는 모두 마쳤습니다.